여기 창백한 푸른 점 지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저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하죠.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떤 풍경이 보이나요? 그곳에는 어떤 색깔이 칠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색깔의 역사를 소개할 장서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반대로 싫어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등등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색에 관한 여러 기억도 존재합니다. 어릴 때 많이 그리던 무지개, 색이 다양한 색연필을 쓰는 친구를 다들 부러워하던 기억, 이외에 색깔에 관련된 여러분만의 특별한 기억도 있으신가요? 이처럼 우리는 색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색에 관한 각자의 추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색깔에 대한 문화를 지녔고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색깔의 의미는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또한 왜 우리는 색의 문화를 지닐 만큼 색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색깔과 함께했습니다. 4만 5천년 전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시작된 동굴벽화 중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를 한번 보실까요?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기원전 3만년에서 2만 5천년쯤에 그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선으로 그린 다음 색칠까지 된 사실적인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붉은색, 검은색, 보라색으로 칠해진 들소들을 볼 수 있죠.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는 기원전 17,000년에서 15,000년경 그려진 벽화입니다. 말, 사슴, 들소 등의 동물들이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알타미라와 라스코 벽화는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사시대 동굴벽화에 가장 먼저 사용된 색은 붉은색입니다. 오랜 역사가 있죠. 철분이 풍부한 황토에서 발견되어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색깔입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는 멕시코에서 황토를 대체해 붉은색을 낼 재료를 찾기도 했습니다. 부채 선인장에서만 발견되는 연지벌레입니다. 코치닐이라고 불리는 이 색소는 이전보다 더욱 진한 색으로의 발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시 코치닐의 가치는 금 다음으로 큰 무역품일 정도로 컸고 라파엘로와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도 유약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코치닐은 비독성이기에 현재까지도 딸기우유, 색조 화장품의 안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고대 로마와 중국에서 전쟁과 승리를 상징했고 특히 중국에서는 행운과 번영의 색으로 여겨져 지금도 중요한 의식에 등장하곤 합니다. 동굴벽화에는 검은색도 많이 쓰였습니다. 대개 죽음과 슬픔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혼과 부활의 의미도 가졌습니다. 한번 검은색의 여러 종류 중 옛 거장들의 그림에서 보이는 본 블랙을 들여다볼까요? 원래는 코끼리의 상아를 태워 만들던 아이보리 블랙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과 적은 생산량을 가진 상아로 인해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지자 상아를 대신하여 동물의 뼈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블랙입니다. 이러한 검은색은 다른 색상들과의 융합 또는 독립적인 사용을 통해 다양한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빛의 마법사 렘브란트가 주제와 배경 사이의 조율을 위해 사용했던 색깔이기도 하죠. 중세에는 수도사들이 검은색 옷을 입었기에 겸손과 금욕을 나타내었습니다. 14세기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염료 생산 기술이 발전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색, 검은색 이외의 다른 색깔들은 어떤 역사를 거쳤을까요? 노란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또한 동굴벽화에 종종 쓰였지만 역사상 노란색을 사용했다고 알려진 예술가는 몇 없습니다. 그 이유는 노란색이 사회적으로 조롱의 대상을 묘사할 때 쓰인 색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영국 화가 윌리엄 터너는 노란색을 좋아했는데 당시 일부 비평가들은 그가 황달에 걸렸거나 시력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터너는 수채화 물감인 인디언 옐로우로 해가 쬐는 광야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색상은 망고를 먹인 소의 오줌을 이용한 것이었기에 그만 동물학대 문제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더 밝은 노란색을 낼 수 있는 납성분이 섞인 크롬 옐로우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란색은 고대 때는 태양과 신성함을, 중세 때는 배신, 질투, 차별을, 산업혁명 이후에는 안정과 경고를 상징해왔습니다. 더불어 현재에는 고흐가 따뜻한 햇볕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말한 것처럼 밝고 긍정적이며 따뜻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자연의 색인 녹색입니다. 나무와 풀은 대부분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녹색을 볼 때 눈과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지만 그 원료는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색소 중 하나였습니다. 1775년 화학자 칼 비렐름 셸레는 유독성인 비소가 섞여 밝은 빛을 내는 셸레 그린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했지만 큰 위험성을 띠는 색소였습니다. 18세기에는 독성이 강한 파리스 그린이 벽지와 그림 연료로 사용되었지만 이 역시 건강에 치명적이었기에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중세 시절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재생, 행운뿐만 아니라 위험도 함께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녹색과는 반대로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색깔도 있습니다. 바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의 전통적인 연료는 청금석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부터 사용되었지만 이는 금과도 견줄 법한 높은 값의 안료였습니다. 이러한 파란색의 가치는 중세시대부터 화가들이 성모 마리아를 그릴 때 울트라마린 블루 가운을 넣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예술가 이브 클렌과 파리의 한 페인트 공급 업체의 협력으로 인조 합성을 통한 울트라마린 블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파랑은 주로 신뢰, 안정, 차분함이라는 이미지를 가져 기업 브랜드나 유니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별적인 색깔에도 역사가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색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 어떠한 의미를 만들었을까요? 먼저 색깔은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적 의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색이더라도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혀 다른 뜻을 지닐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은 서양에서 열정과 위험의 상징이지만 동양인 중국에서는 행운과 축복,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통훈련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얀색은 서양에서 결혼,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지만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죽음과 애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는 문화의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즉, 색깔도 계속해서 재구성되어가는 하나의 확실한 문화인 것입니다. 색깔의 문화는 다른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 제도와 관련하여 고대 로마에서는 비싼 보라색 염료가 들어간 옷을 황제만이 입을 수 있었고 일반 시민이 보라색 옷을 입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불교와 기독교에서 황금색이 신성함과 천국을 상징하고 이슬람교에서 녹색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색깔의 철학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고대 중국의 오행설에서는 색을 파랑 또는 녹색의 목, 붉은색의 화, 노란색의 토, 흰색의 금, 검은색의 수로 나누고 자연의 조화를 설명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색은 문화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밝고 채도가 높은 색은 시선 유도와 광고에 효과적이며 어두운 테마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전달하죠. 결론적으로 색깔은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녹은 문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아름다움과 더불어 색의 문화적 다채로움을 통해 한 사회의 가치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색과 심리에 관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가 무력감, 죄책감 등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느껴 검은색과
차가운 색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색채 배색이 부조화를 보이며 색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색을 활용한 예술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니 종결 단계에서는 감정을 색으로 표출하며 심리적 안정감까지 가지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가치 및 감정 경험이 색채의 심리적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색깔이 시각적인 경로를 넘어 감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도 존재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를 봤을 때 과연 이들은 색깔을 시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니 이에 대한 호불호 등의 감정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도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그 색의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점자로 양말의 색을 구분하는 발명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은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에 대한 커다란 영향력을 가졌기에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의미 있는 색깔을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방법이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교육이기에 교육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표현 및 심리 발달을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기분을 색으로 그려보거나 감정 일기를 쓰는 등 색을 통한 감정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아를 찾을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이라는 요소로 사회성 및 협동학습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별 색을 배정한다면 학습자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국기색이나 전통 의상의 색을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색이 특정 문화에서 가지는 상징성을 느끼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합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점점 뚜렷해져 가며 생후 6개월이 되면 색깔 구분이 거의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대개 만 6세 정도가 되면 완전한 시력을 갖추게 되죠. 점점 명확해지는 씨앗처럼 우리의 감정도 점점 깊어져 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도 점차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색깔이라는 시각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결고리는 한 개인, 하나의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어집니다. 색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사회적 상징으로 만드는 과정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살피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색의 문화를, 색깔의 역사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말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